의식 주얼주 일리 먹고 사는 게 좋게야 도리를 안다 라는 맹자의 말이죠. 적지 않은 수의 중국인들은 중국의 경제가 발전하고 사람들의 지갑이 풍족해지면 중국에서 가짜 제품을 만드는 문화는 저절로 없어질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팩트가 아니죠. 1780년 당시 40대 중반이었던 박지원 선생은 청나라를 다녀온 뒤 열하일기를 썼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조선에서 가지고 간 청심환이 중국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박지원 선생이 중국인들의 청심환은 중국이 원조인데 왜 이렇게 조선산 청심환이 인기가 좋은지 물어보자 한 중국인은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청심환은 가짜가 수두룩하다. 그런데 조선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진짜다. 믿을 수 있다. 라고 답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이미 1780년부터 가짜 제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당시 해외와의 교류가 적었기 때문에 중국 제품들에 대한 가짜 제품이 대부분이었는데 2020년 현재 중국에서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제품을 모방해 가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를 베껴 중국이 만든 커피 프랜차이즈 벅스타 커피, 세계 최대 규모의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의 중국 버전 하이키, 럭셔리 시계 브랜드 오메가에서 M자만 거꾸로 돌려 만든 오웨가, 아디다스의 중국 가짜 브랜드 오디도스, 이탈리아의 명품 브랜드 돌체앤가바나를 베껴 만든 중국 브랜드 돌체앤바나나, 심지어 세계 1위 검색 엔진 구글의 가짜 제품 구걸까지 만들었죠. 한국 제품도 예외가 아닙니다. 중국의 무무소와 아이라이라는 기업은 전세계 신드롬으로 자리잡은 한류 열풍에 무임승차하기 위해 이렇게 99% 같은 디자인의 이름과 일부만 교묘하게 바꿔 베트남과 태국 등에서 판매 대박을 거둬 막대한 돈을 쓸어 담고 있죠. 그리고 최근 중국은 세계 1위로 도약한 한국산 진단키트와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백신 개발 기술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기업 A사는 한국에서 백신을 개발하는 B사의 한 연구원에 기존에 받던 연봉의 5배를 제시했고 이와 함께 집을 제공하겠다며 파격적인 대우를 제시하자 결국 이를 받아들인 한국인 연구원은 백신 연구 기록을 중국 회사에 넘긴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보다 더 심한 케이스도 발생했습니다. 한 한국의 진단키트 제조회사가 중국의 진단키트를 수출하기 위해 현지 인허가 업무 대행 업체를 소개받았는데 이 중국 회사는 중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생허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국의 진단키트 회사에 기술 자료를 요구했고 한참이 지나도 허가가 나지 않아 하염없이 기다리던 중 중국의 한 회사가 거의 같은 제품의 진단키트를 생산해 이미 판매하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제대로 화가 난 한국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생명공학 분야 기술 유출 방지 TF를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죠.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번 TF는 무역사기 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하는 동시에 지난해 12월 9건에 그쳤던 생명공학 분야 해킹 시도 건수가 올해 3월 53건으로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에 초점을 맞춰 사이버 대응책도 마련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대응만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중국의 핵심 인력 빼가기죠. 한 업계 관계자는 이전에는 중국이 1대1 개별적으로 접촉해 스카우트 제의를 하는 방식으로 한국에서 인력을 빼갔는데 최근에는 대놓고 채용 공고를 내고 있다 전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국내 유명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65인치 이상 대형 OLED 패널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급여 1억 원 이상, 근무지 중국이라 올라와 있습니다. 중국이 대놓고 LG 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 설계 기술을 탈취하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국이 세계 1위 자리를 잡고 있는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의 분야에서 중국이 한국에서 받는 연봉의 3배, 많게는 5배까지도 제시하며 핵심 인력들을 빼가려 하고 있는데요. 중국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이들에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바이러스 확산이 시작되기 전 중국에서 한국 비행기 조종사들의 소형 여객기 기장은 3억, 대형 기종은 4억 원의 연봉을 제시하자 많은 수의 국내 조종사들이 중국으로 이직했는데 이들은 중국 회사로 옮기면서 중국은 급여도 많이 주고 조종사들을 인정해주는 분위기다 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죠. 그런데 실제로는 한국 항공사들과 복지 혜택 및 실지급 금액이 큰 차이가 없자 모두들 충격을 받는 분위기인데요. 한 현직 기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은 조종사들과 보통 3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고용 안정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중국 항공사로 이직한 상당수의 한국 조종사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 그런데 상황이 많이 변해 한국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원전사고 9년을 맞은 일본 후쿠시마를 현지 조사한 후 심각한 재오염이 진행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일본의 원전 9주년을 맞아 독일, 벨기에, 일본, 한국 등 다국적 방사선 방호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린피스 팀은 몇 주에 걸쳐 현지에서 방사선 측정 등 종합적 실태 조사를 벌인 후 2020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의 확산 기상 영향과 재오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오염 상태는 아직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노심 용융 멜트다운에 따른 폭발 사고가 일어난 후 정기적으로 현지의 방사성 오염 실태를 조사해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보고서는 다국적 전문가 10여 명이 2019년 10월 태풍 하기비스 피해 이후 3주간 현지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태풍 하기비스로 일본 후쿠시마 산림, 지대 방사성 오염 물질이 평지로 이동해 고준위 방사성 세슘이 도로, 주택 등으로 퍼져나가는 등 재오염이 광범위하게 일어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린피스는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가 피난 지시를 해제해 주민들의 귀환을 종용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본 시민단체 등은 후쿠시마에서 소화갑 상선암이 급증하는 등 건강 피해가 본격화하는 것과 이주 노동자들이 방사능 제염 작업에 집중 동원되면서 피폭되고 있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노동자들은 바로 베트남인들로 이뤄진 이주 노동자들이며 이들은 하루에 한국 돈으로 2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일본의 제염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후 원전 인근 지역 공공도로에서 20m 범위 내에 있는 수목과 토양을 일정 부분 제거하는 제염 작업을 광범위하게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현의 70%를 차지하는 산림 지역은 미처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폭우나 태풍 등으로 방사성 물질이 씻겨 내려가면 먼지나 흙에 섞여 하천 등지로 이동하고 결국 태평양으로 유입되는 방사성 퇴적물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린피스 조사팀은 일본 현지 조사에서 후쿠시마 남이의 지역 산림지대 측정구역에서는 방사선 수치가 감소하고 평지에서는 오염이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2017년 3월 피난 지시를 해제하고 주민 귀환을 지시한 나미에와 이타테의 피난 지시 해제 지역의 경우도 이번 조사에서 방사선 수치가 여전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나미에 마을에서 조사한 5,581곳 중 제방과 도로 지역의 99%가 일본 정부의 장기 제염 목표치인 기준을 한참이나 웃돌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곳의 평균 설량은 0.8 마이크로시버트 최대값은 1.7 마이크로시버트로 사고 이전보다 20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타테 마을에서는 총 3,651개 지점에서 수치를 측정했는데 이 중 96%에서 측정치가 최대치를 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태풍 하비기스 이후로 후쿠시마 내방사능 측정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원 자력규제위원회는 일본 전 지역에서 1m 높이로 방사능을 측정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해 왔는데 지난 정기 보고서에서는 태풍 때문에 모니터링 포스트 측정 장치가 훼손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9년 동안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흙을 긁어내는 등 제염 작업에 동원된 이주 노동자들의 건강 피해와 인권 침해도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린피스가 발간한 후쿠시마 원전 재앙의 최전선 노동자와 아이들의 방사선 위험 및 인권 침해 보고서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등에서 일자리를 찾아온 베트남 노동자들이 충분한 보호 장구도 없이 장시간 제염 작업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출신 제염 노동자들이 일본인의 시급도 안 되는 일당을 받고 일하다 방사능에 피폭돼 건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뉴스에 보도된 베트남 노동자 사례를 보면 일본 이와테현에 본사를 둔 건설회사에 고용된 그는 후쿠시마 원전 인근 나미에 마을에서 방사능 오염토를 긁어내는 작업을 2달가량 한 후 방광에 이상을 느꼈다고 합니다. 병원을 찾은 그는 내부 피폭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린피스는 이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재 귀환 곤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제염 작업을 중지하라고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오히려 특정 기능이라는 자격을 신설, 외국인 노동자라도 방사능 관련 작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자국민만 보호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특정 기능 비자는 지난해 도입된 취업 비자로 기술 시험을 거친 외국인을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연간 8,000명의 건설 부문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염 작업에 합법적으로 투입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간단체 연구원은 전화 인터뷰에서 제염 작업이 방대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데 작업자가 피폭되지 않도록 여건을 갖추려면 비용이 드니까 손쉽게 이주 노동자를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노동자들은 피폭이 되는 반면 일본 정부에서 수주를 받은 건설사는 대형 사업으로 폭리를 취한다고 말했습니다. 도사를 비닐 등으로 덮어서 그대로 놔두면 태풍 등으로 훼손이 되고 그러면 건설사들 일이 더 생겨 돈벌이가 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국제 기준에 어긋나는 피폭 한도 선량을 정한 뒤 성급하게 피난 해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인체가 방사선에 노출되면 백혈병, 림프종과 같은 비고형암, 혈액암과 간암, 폐암, 유방암 등 고형암에 걸릴 가능성이 피폭량에 비례해서 높아지게 됩니다. 아무리 적은 방사선량도 사람에 따라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일거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먼 타국에서 일본을 믿고 찾아온 베트남 이주 노동자들이 결국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린피스 조사 결과 원전 인근 마을 대부분에서 위협적인 방사선 수치가 확인됐지만 일본 정부는 지난 3월부터 후쿠시마현 후타바군 후타바마치 지역 중 귀환 곤란 구역인 후타바역 부근에 피난 지시를 해제하는 등 주민 귀환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도 피난 주민에게 지급하던 보조금인 한 명당 월 94만 원도 2018년 3월부터 중단한 상태라고 합니다. 후쿠시마현에 따르면 원전 사고 직후 16만 명이 긴급 대피한 이후 2019년 기준 피난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주민은 4만 3천여 명입니다. 하지만 피난 지시가 해제된 지역으로 돌아간 주민들의 비율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균 15%, 적을 경우에는 3에서 4%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난 보조금이 끊겨 별다른 생계 대책이 없는 주민들만 어쩔 수 없이 귀환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후 방사능 피폭으로 질병이 증가했다는 것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소아암 환자가 급증한 것이 원전의 방사능 물질 탓이라는 근거가 없으며 과잉 진단 등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일본 정부의 이런 태도는 진상이 알려질 경우 일본 국민들이 겪게 될 패닉과 그로 인한 경제적 타격, 2021년으로 연기 및 취소 예정인 도쿄 올림픽에 차질이 생길 것 등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는 갑상선암뿐 아니고 역학조사를 제대로 해서 원전 사고 때문에 어떤 암이 얼마나 생기는지 조사하면 피해자에게 도쿄전력이나 정부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일본 정부는 그럴 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뒷감당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자력 발전을 할지 말지는 정부가 결정했는데 사고가 난 다음의 피해는 그 결정에 참여하지도 못했던 국민들이 받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원전 사고 영향으로 후쿠시마 주민들의 건강 피해도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구성한 후쿠시마 현민 건강조사 검토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현재 후쿠시마현 내 소아갑 상선암 환자는 악성 의심 환자 암으로 의심되는 환자를 포함해 공식적으로 236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중 소아갑 상선암으로 수술까지 한 환자는 186명이라고 합니다. 소아갑 상선암은 희귀 질병이라 1년에 100만 명당 1명꼴로 발생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계산해보면 후쿠시마 어린이 인구가 35만 명이니 대략 3년에 1명꼴로 발생하는 것이 평균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전 사고 후 후쿠시마의 소아갑 상선암 발생률은 평균치보다 수술 환자를 기준으로 최소 62배에서 최대 78배까지 증가한 셈입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5년 이후 어린이 갑상선암 환자도 발병 빈도를 살펴보면 지역에 따라 사고 이전 기준 30에서 100배 증가했습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미국 소아과학회 발표 논문에서 어린이들은 갑상선, 골수, 뇌 등의 조직이 성인보다 방사선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암 발생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일본 비영리단체 갑상선암 어린이 기금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현재의 검진 체계로는 원전 사고 당시 후쿠시마현에 살았던 어린이들의 갑상선암 사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며 더 많은 환자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어린이 기금에 따르면 일본은 사고 당시 후쿠시마에 있었던 모든 어린이를 추적하지 않았고 피난민에 대해서도 추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 갑상선암 검사 외에 다른 질병들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책이 없는 일본의 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베는 이에 대해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